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34번째 에피소드, 엘렌 화이트의 유배, 아니 혹은 엘렌 화이트의 귀향이라고 해도 괜찮은 제목일 것 같네요. 어쨌든 1889년도부터 1891년,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이후에 이뤄졌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피소드를 올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에겐 감사하게도 이 62회 대총회가 이루어졌던 지난 7월, 지금 7월이죠. 이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대총회에 제가 저희 합회, 제가 있는 합회는 미드 아메리카 유니언이라는 합회의 대표로 대총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바쁘게 합회 야영회를 마치고 준비를 해서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교회 이사를 하게 돼서 이사를 마치고 이제 대총회에 대표자로 참석하게 된 것이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총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대총회에 대표자로 참석하게 돼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또 제가 에피소드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처음에 이 에피소드를 이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의 영어 버전인 Adventist History 팟캐스트를 만들었던 우리 매튜 루시오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모로 알고 지내던, 또 알았지만 또 선교지에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있고 해서 만날 수 없었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삼육대학의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재혜종 총장님이시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천성교회를 다녔는데 천성교회의 이 학생전도사로 수고를 하셔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지성배 목사님, 지금 파키스탄에 계신 지성배 목사님, 또한 여기 중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신학과 동기들, 최봉길 목사라든지 김호영 목사,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사역이, 또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나보다 뭔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 역사 속에 나도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깨우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이 에피소드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 2주에 한 개씩 에피소드가 올라갈 겁니다. 34번째 이야기고요. 50번째까지 일단 시즌 1을 하려고 합니다. 50번째가 있은 후에 시즌 2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34번째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엘렌 화이트와 A.T. 존스 그리고 E.J. 왁너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어떻게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했는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반대에 맞섰고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일단 펜실베니아로 가서 존스타운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렌 화이트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유적으로 말이죠. 엘렌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런 선택들을 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 선택이 이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허쉬 초콜릿을 설립한 이 밀턴 허쉬가 타이타닉 티켓을 샀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렇죠? 당시에 타이타닉 티켓을 샀지만 타이타닉에
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도 일상적인 선택처럼 보였던 결정이 사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1889년에 엘렌 화이트는 펜실베니아와 아이오와 주의 합회의 양쪽 캠프 미팅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의 캠프 미팅 일정이 같은 주에 잡히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죠. 엘렌 화이트는 선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아이오와 지도자들이 그렇게 엘렌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엘렌은 동쪽 펜실베니아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1889년 5월 30일 엘렌은 배틀크릭에서 윌리엄스 폴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윌리엄스 폴트는 그의 캠프 미팅의 현장이 될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하지만 폭우로 인해서 기차는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시간이 늦어 있었고 거기서 5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펜실베니아주 근처의 엘마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도 윌리엄스 폴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포기하지 않았죠. 기찻길이 무너져서 우회로로 이동한 다음에 결국 안식일을 기차 안에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선로가 복구되자 기차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선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 폴트 절반쯤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때 이 폭풍이 단순한 소나기나 폭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폭풍 때문에 10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 한 명은 강에서 건져진 채 관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기차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시 출발했던 마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엘렌 화이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곧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차 뒤쪽에 있는 선로까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지자라고 불린 엘렌 화이트는 폭풍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마을에서 한 재림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차를 이용해서 엘렌을 도와주기로 했죠. 하지만 길이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부서진 다리와 헛갓 잔해가 사방에 널려 있었고 결국 도로마저 사라져버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백패킹, 캠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폭풍이 일어난 후에 산길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 아래로 아니면 산사태에 휘둘릴 줄 모르기 때문이죠. 엘렌 화이트과 그 일행은 두려움 없이 전진했습니다. 마차에 말을 묶어주는 장치인 더블트리를 나뭇가지 그냥 주워서 대체를 했었어야 했고 어떤 곳에서는 손으로 나무를 잘라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게 된 것이죠. 또 다른 곳에는 나무를 옮길 수 없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그들은 폭풍에 시달린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폭풍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마을이었죠. 모든 것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불도 피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것이 보트 한 척이었지만 말을 두고 가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엘렌 화이트는 포기하지 않고 뗏목을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뗏목이 만들어지는 동안 엘렌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심어놓은 밭이 있었지만 밭은 거의 3피트 모래로 덮여 있는 상황이 되었죠. 뗏목이 마차를 강 건너로 옮길 수 있는 동안 말들은 수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물결이 말의 머리를 덮기도 했지만 마침내 말들은 엄청난 수영의 투쟁 끝에 강을 건널 수 있었죠. 이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훌륭한 동물이 강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소리내어 감사드리며 애처럼 울었다라고 나중에 회고했죠. 그들은 마침내 수요일 윌리엄스 폴트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인 5월 31일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원래는 24시간 기차의 여정이었으나 이 모든 고난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던 것이었죠. 당시 62세였던 엘렌 화이트는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된 이 펜실베니아 존스타운 홍수를 통과하며 목숨을 걸고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이 홍수는 2200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거의 진주만 공습과 맞먹는 비극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존스타운은 지금 현재도 있고 미국에 있는 한인 재림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중동부 야영회를 하는 피츠버그 대학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윌리엄스 폴트에 도착한 엘렌 화이트는 그 고단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13번의 설교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1889년은) E.J. 와그너에게 유난히도 고된 해였습니다. 그해 4월 그의 아버지이자 초기 재림운동의 개척자였던 J.H. 와그너가 유럽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은 이 거목 같은 인물의 죽음을 슬퍼했죠. 당시 캘리포니아 합회장이었던 존 러포러는 J.H. 와그너를 진정한 헌신을 쏟아부은 지도자라고 부르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5월 윌리엄스 폴트로 향하기 직전 와그너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9개월 된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이어 아들의 죽음까지 겪은 그는 단기간에 엄청난 슬픔과 상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E.J. 와그너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깊은 내적인 강인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이유로 몇 달간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A.T. 존스와 엘렌 화이트와 함께 사역을 이어갔죠. 설교를 하고 글을 쓰고 심지어 히브리어의 강의를 듣는 등 그의 사역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아들이자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되었지만 와그너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와그너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889년이 와그너에게 꽤 힘든 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요. 존스 역시 만만치 않은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투어를 하면서 동시에 재림교회를 대표해서 종교 자유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 있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존스가 교회를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블레어 상원의원의 일요일 휴업령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었다고 했었죠. 1889년에 존스는 새롭게 창설된 전국 종교자유협회, 이 영어로는 National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 이 협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는 또 다른 강력한 상대, 이 반대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윌버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이끄는 국가개혁협회, 영어로는 National Reform Association, 이 협회와 뜨거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National Reform Association, 이거 NRA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NRA 하면은 이 지금 현재도 아주 미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러비 단체인 National Rifle Association, 총기 협회라고 하죠. 그것과는 완전 다른 NRA입니다. 이 wolvercraft의 NRA는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조직으로 이 블레어의 일요일 휴업령을 추진하면서 수백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맞서서 A.T. 존스와 재림교인들은 미국 내에 반대 여론을 보여주기 위해서 50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하죠. 이 싸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스와
와그너가 운영하던 교회의 종교 자유신문 American Sentinel이라는 이 신문인데 이것은 크래프트와 NRA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랄했습니다. 심지어 존스는 의회의 증언 내용을 확장해서 책으로 출판하면서 크래프트를 약간 비꼬는 추천사를 포함시켰다고 하죠. 이건 마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교황 레오 10세가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온 뛰어난 인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라고 강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죠? 물론 교황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루터가 이단으로 파문되기 직전이죠. 존스와 와그너 그리고 그들의 아메리칸 센티넬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크래프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서 사실로 증명된 논리 앞에서도 여전히 악한 길을 고집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단순한 언쟁으로 끝났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겁니다. 재림교인들이 당시에 맞닥뜨린 현실. 재림교인들은 일요일협령 법안으로 인해서 그들의 매일매일 아니 매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법안, 일요일협령의 법안이 단순히 그냥 법으로 통과되고 어떤 예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NRA의 이 일요일협령의 추진으로 재림교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일요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존스가 이 NRA를 상대로 하던 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런 어떤 이 교리적인 어떤 예언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 A.T. 존스의 다소 독단적인 성격도 문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크래프트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NRA의 지지를 모으고 모임을 할 때 A.T. 존스는 크래프트가 방문할 예정인 장소마다 아메리칸 센티넬 신문을 미리 보내는 방식으로 방해를 놓았죠. 이런 도발은 크래프트와 NRA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고 크래프트는 존스와 재림교인들을 별로 크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교단의 광신도들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는 존스와 와그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존 하비 켈로그에게 그들을 교회에서 징계해달라고 이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했죠. 존스는 심지어 크래프트를 직접 조사에 참석하도록 초대도 했지만 물론 그가 참석하지 않았겠죠. 교회는 존스와 와그너의 행동에서 중요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대총회에서는 그들이 개인적인 공격과 거친 어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엘렌 화이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는 우리의 거친 태도와 이 비기독교적인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공격으로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굳이 더 어렵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존스를 진정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존스가 일요일 휴업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조용히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존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누군가가 아메리칸 센티넬 신문을 들고 존스를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A.T. 존스가 여기 있다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손을 들어서 자신이 바로 존스라고 밝혔을까요? 그렇죠. A.T. 존스였죠. A.T. 존스. 이 사람은 이 재림교회의 불완전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대담하고 설득력 있는 종교 자유를 향한 이 열정, 또 그거에 대한 방언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상원 의원 앞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과도 면담할 기회를 얻었었죠. 하지만 존스는 때로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서 재림교인이 일요일에 일을 하면서 법을 꼭 어겨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일요일을 쉬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죠. 교단은 조심스러웠던 반면에 존스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주 확고한 자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주어진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할 수 있죠. 마른 가지 몇 개를 자르라고 맡겼더니 아예 나무 전체를 베어버린 셈이었습니다. 1892년 미국 대법원은 유명한 Holy Trinity vs. United States 이 케이스 사건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A.T. 존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선포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존스는 이 판결을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묘사하고 있는데 존스는 이 판결이 바로 그 사건의 전조라고 주장하면서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교는 재림교인들을 흔들었고 이 교회가 가진 예언 경보, 어느 예언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보를 넘어서서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겪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스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것은 아니었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보수적인 유라이아 스미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존스의 가장 큰 팬은 아니었죠.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존스의 설교를 출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스미스는 그 요청에 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요청에 응했죠. 스미스는 존스의 설교와 함께 자신의 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존스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정중한 어조를 유지했죠. 이로 인해서 두 사람 간의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당연히 엘렌 화이트는 이 두 사람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죠. 엘렌은 이미 여러 차례 존스와 스미스에게 신중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권면했지만 두 사람은 좀처럼 마음을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충돌은 결국 교회 내부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었고 엘렌 화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1889년. 결국 시간이 흘러서 1889년 대총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 있었던 일이 반복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일단 장소가 미니애폴리스가 아니었습니다. 1889년에는 그동안 재림교회의 역사를 안정적으로 등에 지고 꾸준히 걸어왔던 미시간의 베를 크릭 이 대총회 장소로 결정되었고 그곳에서 대총회가 열리게 되었으니까요. 미니애폴리스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1889년 대총회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니애폴리스 사태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소수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소수에 불과했고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단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변화의 공로는 많은 부분 엘렌 화이트의 전국 투어 덕분이었습니다. 엘렌은 존스와 와그너를 대동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보았죠. 1889년 대총회에서 떠오른 주요 논쟁은 교회의 여러 기관을 대총회 중심으로 모으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출판사, 병원이나 요양원, 그리고 학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더 잘 조율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이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사역의 관점에서 아주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을 베를 크릭 같은 한 장소로 중앙 집권화한다면 개인적인 창의성과 책임감이 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퍼시픽 프레스의 편집자였던 존스와 와그너 같은 인물들은 그저 지시를 받는 관리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베르 크릭에 있는 사람은 미서부나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부분을 터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영적인 리더로 활동하는 대신에 본부에 누군가가 내리는 명령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평범한 팔로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리더가 줄고 팔로워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엘렌 화이트는 훨씬 더 이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만약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배신과 잘못된 리더십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D.M. 켄라이트 같은 목사님, 그런 인물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러포를 따라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일으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켄라이트는 Seventh-day Adventism Renounced,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거절한다, 이런 책을 출판하면서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했는데 재림교회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질문했죠. 만약 켄 라이트 같은 인물이 교회의 출판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 1888년 그리고 1889년을 지나면서 재림교회가 맞닥뜨린 위기, 또 부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존스와 와그너, 버틀러, 스미스 사이의 논쟁이 교회에 가지고 온 갈등을 살펴봤죠. 하지만 그때에도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어디를 보든 간에 지구본을 딱 퍼놓고 보면은 어디에서든 재림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죠. 지난번에는 유럽에서의 선교가 어떻게 거의 섭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MB 체코프스키가 교회와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유럽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였죠. 이 J.N. 앤드루스가 공식적인 유럽의 첫 번째 선교사였다면 이 체코프스키는 이 비공식적인 교회와의 유럽의 선교사였죠. 이 비슷한 일이 피케엔이라는 작은 섬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고 들으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7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HMS 바운티호는 남태평양으로 떠나서 이 브레드프루트이라는 과일을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브레드프루트, 이 빵과일, 이게 뭐냐고요? 이것은 이 빵이나 감자처럼 맛이 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꽤 맛있다고 전했죠.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브레드프루트, 이 과일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브레드프루트를 원했던 이유는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숭고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브레드프루트를 노예들에게 아주 싸구려 음식으로 제공하려고 했죠. 공짜 노동을 더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영국의 목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운티호 안에서 작은 오해라고 할까요? 있었고 그것에서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은 이 피케엔 섬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배 선장인 블라이 선장이 살아남아서 다른 배를 얻어 타고 반란한 이 선원들을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남태평양에서 이 산호초가 있는 이 아주 아름다운 해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영화가 꼭 나올 것 같죠. 하지만 이 선장이 반란한 선원들을 꼭 추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죽이면서 혼란 속에서 자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단 한 명의 선원이 살아남았고 그는 이, 이 섬에서 주민들에게 성경을 읽고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1876년 제임스 화이트와 존 러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피케한 섬으로 전도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어난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106명의 섬 주민들이 담배를 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심지어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기록될 정도였다고 하죠. 이 정도 되면은 다음 스텝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재림교회는 누군가를 피케한 섬으로 보내서 그들을 직접 만나봐야 하겠다라고 계획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존 테이라는 이 항해의 전문가, 이 재림 성도를 피케한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테이는 섬에서 5주 동안 머물면서 섬 주민 전체에게 이 설교를 했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거의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 섬 전체가 다 재림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테이는 침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887년에 교회는 이 네브라스카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 A.J. 카드니를 보내서 섬 주민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카드니는 하와이를 거쳐서 파이케언으로 향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재림교회 하나를 개척하기도 했죠. 이렇게 피케언으로 향하는 카드니 목사는 무슨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케언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피비 챕맨이라는 배를 2,000불을 당시 돈 2,000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 배의 이름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살았던 피비 챕맨이라는 재림 성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지죠. 한 남자가 피비 챕맨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 배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배에 그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이별은 내별, 이별은 니별 하면서 그 별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 챕맨 이름을 배에다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피비 챕맨은 머리를 넘기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저는 그 배가 침몰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후회하면서 이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풀려가는지 짐작이 가시죠? 문제는 실제로 그 이름을 가진 그 배, 이 피비 챕맨 배가 침몰했고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피비 챕맨은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붙는 배에 대해서 평생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피비 챕맨 호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죠. 교회 역시 그 배와 선교팀의 행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리뷰지에 실린 기록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절망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 배가 남태평양 어디선가 난파된 걸까? 선장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침몰한 걸까? 여러 가지 가설이 떠돌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피비 챕맨 호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아내에게는 남편의 급여를 지원금으로 보내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배를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새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재림교회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작업을 중단했고 배를 완성한 후에 흔히 하는 의식인 알코올병을 깨는 전통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배는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낸 이 거둔 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에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까를 가지고 공모전을 했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결과는 이 배를 피케안호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케안호는 이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전에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죠.
사람들은 피케언호를 위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며 축하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히 선교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믿음과 사명과 선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안식일 학교에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 선교선이 멀리 떠난다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안식일 학교 헌금 내는 시간에 아마도 이게 연관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피케언호는 마침내 1890년에 출항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피케언 섬에 도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심려를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죠. 바다를 건너는 여정, 항해를 이야기하고 하는 김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항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바로 1891년 이 Foreign Mission Board, 우리 교회에 있었던 Foreign Mission Board,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외국 선교위원회라고 할까요? 이 위원회는 엘렌 화이트에게 호주로 가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정말요? 호주 정말 가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실 호주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미시간 호수 근처에 새로 지은 집에서 머물고 싶어 했죠. 글을 쓰고 호숫가를 따라서 산책을 하고 아마도 물 위에서 돌을 던지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엘렌 화이트과 아들 월리 화이트이 마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퀴가 부러지면서 둘 다 땅으로 튕겨 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엘렌 화이트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퀴를 만든 사람이 제림 기운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러진 바퀴를 자세히 들여다본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완전히 엉터리인데? 엘렌은 제림 기운이 이렇게 형편없는 솜씨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는 호주로 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엘렌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엘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총회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초대장이었습니다. 엘렌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다른 지시를 주시지 않는 한 나는 교회의 예청에 예스라고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엘렌은 호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을 엘렌의 귀양, 엘렌의 유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엘렌 화이트이 실제적으로 유배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결과적으로 엘렌을 교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에 이어진 이 9년 동안 호주에서 선교와 교회 사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느꼈죠. 엘렌은 자신이 교회의 선지자로서 가져야 할 교회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엘렌의 존재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논쟁의 교회를 분열로 이끄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90년대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 엘렌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야만 했죠. 엘렌의 빈 자리로부터 시작된 1890년대의 재림교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가 아마도 이 K-드라마가 끝나는 것처럼 클리프행어라고 생각하셨을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1889년 대총회에서 나온 또 다른 중요한 보고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새로운 선교지는 어디였을까요? 아시아였을까요? 인도? 유럽? 아프리카? 아니요. 그곳은 바로 미국의 남부주들이었습니다.
1889년 대총회에서 R.M. 킬고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남부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북부나 서부에 계신 분들은 남부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남부에서의 선교 사역 중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대총회 회의 동안에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하고 복잡했던 문제는 인종 문제였습니다. 북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종 간의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남부주에서는 이 문제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북부주에서 온 사람들이 인종 간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노력하면서 대중의 편견을 무시하는 것을 단순히 열정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일로 여겨질 뿐입니다. 남부주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백인 형제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흑인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난감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전에 존재했던 편견들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가져오는 감정만 없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주들은 단순한 선교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깊게 뿌리내린 인종적인 편견과 갈등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킬고어는 남부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북부주나 서부주에서 온 사람들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편견을 버리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음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남부주의 선교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배였습니다. 피케현 섬에서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배를 타고 전파된 것이죠. 그러니 남부주에도 배를 띄우면 어떨까요? 이 배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이 인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남부주의 상황과 또 배를 띄워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